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늘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정식 선생님 모셨는데요. 노동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통합, 요즘 국민통합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노동운동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이 기회에,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노동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예. 사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죠. 예. 지금 철탑에서 그 농성을 7, 80일째 하면서 네. 대법원 판결난 걸 지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조 탄압 중지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손배 가압류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인데 지금 대통합, 국민 대통합, 사회 대통합, 화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배님들이 옛날에 노조운동 참 어렵게 하셨는데 네. 지금쯤이면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한 자리도 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선진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를 맡고 네. 계신데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초등학생이나 이 젊은 애들 장래 희망이 뭐냐? 네. 그럼 노조 간부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노조 한다 그러면 이게 천덕꾸러기 네.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 그러면서 아주 노조는 없애야 될 거 네. 또는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할 이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는 속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니 사회 통합이니 그다음에 복지 확충이나 복지국가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노동조합을 좀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한 말들이 다 그 의미가 없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 노동운동 하는 걸 굉장한 명예로운 일로 생각해서 어떤 말하자면 명예를 위해서 실리를 버리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노동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 버리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그래도 한 20여 년 전 이렇게 민주화 되던 초기에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 좀 도덕성이라도 그래도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노동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들기가 힘들고 그냥 불명예스러운 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근데 지금쯤 오늘 주제도 참 시적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의 노조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공과를 한번 정리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발전한 것도 한국의 노동자들의 역할이었고 그 속에서 산업화를 기초로 해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데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분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다 사회 통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각 부문별로 양극화, 힘의 불균형 이런 건 심각한 상황인데 노동자들 내에 또는 노사 간의 양극화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조합 운동이 대단히 활발했을 경우에는 이 소득의 재분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와 사 간의 그 분배가 좀 균형이 그런 데로 맞춰졌고 노동자들 내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끌어올리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도 올려지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노조 지도자들이 정말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동료와 어려운 사람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이 평가를 정당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천덕꾸러기로 집단 이기주의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한국에서의 이제 진보 노동자 운동하면 진보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혁적으로 그렇죠. 사회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너무 성장 일변도로 사회 각계각층의 자기 이해와 요구를 정당하게 제기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불온시하는, 그 다음에 분단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것 같고. 그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조건이 좀 그러겠습니다. 네, 외적인 조건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객관적인 조건이라 하면 이제 보수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선진 그 북구라파의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처럼 뭐 몇 군데서 이렇게 하질 않고 정말로 전체 노동자의 문제나 제도 개선, 국민연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총파업을 하는데 총파업을 하면 뭐 버스도 쓰고 택시도 쓰고 지하철 뭐 비행기 다 쓸 거 아닙니까? 네. 사회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추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시간씩 떨고 있는데 차가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화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가서 놀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화 안 나냐 그러면 우리도 젊었을 때 파업했는데 저 사람들은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저 사람들의 정당한 자기 주장과 권리 요구를 우리가 불온시하면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어느 누구도 자기 정당한 권리 주장을 못한다. 이게 이제 선진국이고 그렇죠. 노동조합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운동이 활성화된 경우에 바로 뭐 연대 정신이랄까요? 뭐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의 그 역할, 특히 이제 정부나 기업의 반노조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이제 역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형성돼 있는 데다가 노조 노조 내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서 반노조 정서가 아직 여전히 강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기업 측이나 자본 측이나 또 언론 등에서 보수 언론 등에서 그걸 자꾸 정복시키고 그렇죠. 자꾸 해서 여전한 반노조 정서 이것이 큰 어떤 문제다 하나 문제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 노동운동 내부적인 문제도 있죠. 노조 내부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이제 노조 운동이 그러니까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나름대로 이룬 건 있지만 현재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나 대접받는 것에 비하면 비대칭적으로 심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객관적인 조건을 얘기했는데 이제 노조 내부에서 이제 주체적인 문제를 따져볼 때 우리가 노동운동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덕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률이 노동조합의 전체 노동자가 한 1,700에서 1,800만, 1,7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9년도 되면 노조운동이 아주 활성화됐을 때 20%가 넘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밑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10% 정도? 10% 정도죠. 10% 그 언저리인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도 문제지만 노동조합의 노사 또는 노정이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냐는 협약 적용률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서 가장 낮은 조직률이지만 협약 적용률도 한 2,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은 한 34%의 노동조합 조직률에다가 협약 적용률은 60%가 넘고 선진 북구라파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된단 말이죠. 노동조합 조직률도 80%에서 90%. 이건 뭐냐면 그만큼 노동조합이 커버하는 대표하는 영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적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의 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정당성, 도덕성까지 맞물리는데 그런 게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주체들의 문제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일부 현대자동차 등등 이게 잘 나가는 대기업과 잘 나가는 그다음에 공공부문, 금융부문, 그다음에 제조업, 중소 제조업,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노조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동안 참 큰 소리 냈던 데가 잘 나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그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자기 조합원과 관련된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기업별로 돼 있다 보니까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그렇고 노동자들 의식 속에도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 데다가 법도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법은
아주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헌법에 의해서 노동상권을 보장한 것이 노조법인데 세계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법에 보면 모든 게 다 불법이고 뭐 하면 잡아간다, 뭐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데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나라가 없거든요. 몇백억씩 하는 나라 없는데 그런데 이제 파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섭 대상이 뭐냐? 교섭 대상을 가지고 교섭을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결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적으로 해서 안 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파업의 정당성을 다룰 때 교섭 대상이 되냐?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정당하냐? 수단이 평화적으로 했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문제,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어떻게 잘 해주려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 기업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노동자들이 하려고 하면 그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정치 파업이다. 정치 파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사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현재 사회 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야 재선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조합원을 설득하고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선진국처럼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 내부에서 임금격차를 더 벌려놓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거죠. 그렇지. 말하자면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조직력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협상력이 높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30년 사이에서 벌어지고 또 그런 저기는 하청업체에다가 단가 인하로 이렇게 전가되면서 자꾸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벌어져 왔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이라면은 자기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어쩌면 대립되는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힘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노동운동도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노조가 열심히 임금을 올리고 그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일정 부분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도 같이 갔단 말이죠. 경제가 좋을 때. 근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동운동들이 양극화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제 노사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기업이 노조의 임금을 일정 부분 올렸을 때 그 부분을 손해 내지는 이익을 더 보려고 또는 덜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납품 단가나 하청 협력업체로 전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노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전가하는 메커니즘이 문제인 거지.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당장 만만한 게 뭐라고 눈에 보이는 노조가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기업을 시장을 매개로 사는데 시장의 힘, 제도의 힘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노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은 그럼 여론이라든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배려를 하죠. 그래서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윤의 일정 부분을 또는 임금 인상 지원의 일정 부분을 더 어려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노조 한국노총사 하나에 근데는 우리 정규직이 임금을 이만큼 올리면 비정규직은 2배로 올리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옛날도 있어왔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효과가 전 사회적으로 보면 좀 작은 것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김윤태 교수를 모시고 중산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산층이 이 80년대는 조금씩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야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75%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계속 해마다 늘어났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노동운동이 또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이제 역할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또 국민들의 지지도 좀 받고 있었고 이랬는데, 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중산층도 줄어들고, 또 노동운동의 이 객관적 역할도 오히려 이 임금 노동자 내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 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임금격차를 벌리는 이런 데에 그렇죠. 기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예. 말씀이신데 예. 화불단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안 돼, 그러니까 화는 하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오는 건데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노조운동이 활성화됐을 때 IMF 경제 위기 이전에는 노조운동이 역할을 했고 임금 소득 분배도 많이 완화가 됐고 격차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중산층도 두텁게 됐고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종신고용 뭐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막 잘리니까 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막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도 없어지고 공동체 의식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 속에서 잘려나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이 그 과잉으로다가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말하자면 뜯어먹고 사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야 잘한다 그래서 다 잘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더 나쁜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걸 돌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욕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닥을 향한 같이 망하는 끝없는 추락 경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뭐 거의 끝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지긴 어렵고 더 이상 나빠져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적 요구가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게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우리 사회 공동체 누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게 복지 확충 그런 거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건데 중산층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가 그렇죠.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이번에 이제 저희 한국노총, 민주노총 마찬가지일 것으로 봐지는데 그 대선에서 제기된 경제 민주화, 복지 확충 내지 복지국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족한 내용은 좀 채우게 하고 내용이 뭐 괜찮은 것들은 확실하게 공약을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컨대 이제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 중요한 게 경제력 집중, 특히 재벌 문제를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크게 만들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하고 힘을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추가로 욕을 많이 먹는데 이 노총 조직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열악합니다. 물론 노조도 없는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그래서 노총의 운동기조, 노총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요구 내용들은 경제 민주화,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요. 지금 뭐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제일 내세우는 게 국민대 통합이란 말입니다. 예, 국민대 통합이다. 그래서 국민대 통합을 뭐 100% 국민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예,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국민대 통합을 진짜로 하려면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죠. 뭔가 아니면 안 되면 뭔가 인센티브도 그게 정책적 인센티브도 줘서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 없는 중소기업보다는 노동조합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가지고 어떤 중소기업 사장들에게서 맹목적인 그 반노조 정서 이런 걸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서 노동조합이 정말 이른바 특권적인 굉장히 그 지금 아주 많은 고임금 또는 아주 좋은 회사 복지를 가지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저 중소 하청업체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저 노동조합 운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 국민 대통합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그게 왜 나왔을까 따져보면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고 결국은 먹고 살자는 거고 더불어 살자는 건데 이걸 힘으로 눌러서 될 때는 지났고 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대통합, 이해 갈등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한 중요한 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될 텐데 이들의 요구를 담아내서 그것을 정당한 얘기들은 다 이렇게 절충하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합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죠. 이미지가 이 통합하려고 하는구나 믿을만하다. 두 번째가 이제 인사로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정책이나 제도로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정치민주화는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대다수 국민들을 차지하는 게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그래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이고 조직노동자고 그리고 대변 못하는 또 많은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미지로 놓고 볼 때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고 축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다 뭐 할 말이 있는 얘기인데 손톱 밑에 가시도 중요한데 철탑 밑에 농성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사실은 찾아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가지 않다고 해도 양대 노총이 찾아가가지고 이게 좀 한번 믿어보고 좀 기다려봐라.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놈의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에 노사관계나 이런 데 잘 아는 사람들을 곧 들어가게 하고 이번에 이제 조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심어주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뭐냐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그건 이제 대표님이 좀 이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오남용 금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런 노동조합 말고 개별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노동조합 자체의 힘을 활성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잘 이렇게 조정해서 시장과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공약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다만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뭐 대타협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얼마 전에 인수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없애려는 듯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사정위원회 이야기는 또 조금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엮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노조 활성화. 여하튼 저는 이 뉴딜 정책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 활동을 격려하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고 또 노동조합이 소수의 특권적인 이 고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 속에서 막 자유롭게 활동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 방법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고 정부에서 격려하고 뭐 어떤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등도 다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면은 정말 국민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화두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런데 새누리당의 그 공약에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보였습니까? 저는 이거 자세히 보질 않았습니다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는 참 대표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뉴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몰 오픈 이카노미에서
규모가 작고 물론 세계 10대 교역국이라 하지만 완전히 개방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속에서 그 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완전히 개방된 경제다. 규모가 큰 건 모르겠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이제 N이 지금 저평가되면서 N절하가 되고 막 이래 되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렵 거로 예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유럽하고 미국 양쪽 하나 정책하면서 이 달러하고 막 돈이 막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환 시장의 그 문제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우리 스스로 의지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건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진국 그 노동운동이나 세계노동운동 그리고 ILO UN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서는 소득 기반 성장 그래서 내수에 기반한 성장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대통합도 중요한데 핵심은 미국이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내수도 창출하고 대기업도 규제하고 같이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추게 한 노동조합 활성화를 와그너법으로 했잖아요. 35년도에. 그렇죠. 네. 일본도 메가다가 일본을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의 군산 복합체가 또 전쟁 일으킬까봐 요걸 해체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재벌들을 해체하는데 이게 힘으로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노동조합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선진국처럼 산업별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업별로 노조를 많이 만들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을 견제하고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뤄서 시장하고 조화롭게 노동조합이 활성화돼서 내수도 창출하고 경제도 민주화하고 그래서 사회통합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 현 집권층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물론 노동운동 우리 하는 사람들도,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방향을 재정립해서, 말하자면 이 인권 격차를 줄이는 노동운동, 이런 노동운동을 하고, 소외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정치권이나 또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격려를 하면, 이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엄청난 효과를 거기서 바로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것이 정상적 방법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독재처럼 정부가 명령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조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민주적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여튼 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참 욕도 먹기도 하고 비판도 받기도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운동의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저도 잠깐만. 예, 맞습니다. 마지막. 오늘 좋은 자리, 참 좋은 주제 감사드리고, 정리를 대표님께서 잘 하셨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당선자부터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제 역할이 뭐냐? 지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사회 민주화 어려운 사람 배려하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노동 기본권을 제한 없이 보장을 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특수고용지, 비정규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하게끔 도와주면
그렇죠. 그분들이 자기들 문제는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보충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